에피컬그룹 새 이사장 차윤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와주신 분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그룹이 단순한 의료기업이 저는 앞으로 이 그룹이 단순한 의료기업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각계 인사 수백 명이 자리를 채운 그곳에서 저는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쓴 채로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한쪽 테이블에서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나금순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재혁도 굳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손.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금순의 시선은 단상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 반대편 손목 안쪽을 엄지로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나금수는 그 동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매일 아침 부엌에서 봤던 바로 그 버릇이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죽었잖아. 나금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저 사람 목소리. 한지수가 재혁의 팔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재혁이 낮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상 위 저는 미소를 지운 채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쪽 테이블을 한번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금순가요. 1초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앞을 봤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매일 찾아올게요. 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이 먼저 떠졌어요. 몸이 시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2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이 차가웠습니다. 양말을 신었는데도 냉기가 올라왔어요.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불려놓은 다시마를 꺼냈어요. 멸치는 벌써 손질해 뒀고 국물이 우러나는 동안 두부를 썰었습니다. 칼소리가 나지 않도록 도마에 행주를 깔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익힌 방법이었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나금순이었어요. 벌써 일어났네.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시간에 일어났는지 점검하는 목소리였죠.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국 냄새 때문에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냄비 뚜껑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싱겁다. 된장 더 풀어.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냄비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엔 짜다고 했고 그 전주엔 텁텁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끓여도 한마디씩 나왔습니다. 처음엔 맞추려고 애썼어요. 이제는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목 안쪽을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6시가 되자 남편 한재혁이 내려왔습니다. 아침 됐어? 응, 거의 다 됐어. 조금만. 오늘 일찍 나가야 돼. 빨리 해. 재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고 시아버지 한승태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앉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밥을 한술 뜨는데 재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험 서류 하나 맡겨줘. 내 책상 위에 있어. 무슨 서류야? 그냥 갱신 서류야. 접수만 하면 돼. 보험.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재혁은 밥을 마저 먹고 일어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이 집에 오기 전 제 얼굴과 달랐어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립밤을 사둔 게 있었어요. 서랍 안에 꺼내 볼까 하다가 그냥 넣어뒀습니다. 며느리가 화장하면 어디 놀러 다니려는 거냐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재혁의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보험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한 서류니까요. 며느리니까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서류 맡겨달래서요. 또 밖이야? 맨날 나다니네. 금방 다녀올게요. 여긴 며느리가 사는 집이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야. 그거 알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목 안쪽을 다시 문질렀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 버릇이 쉬질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배 위에 살며시 얹었어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10주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감시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도 이 집 소유물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혼자 간직하고 싶었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네요. 네. 보험 수익자 변경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수익자 변경? 왜 갑자기?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미 접수가 끝나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창백하고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아이만 태어나면 조금은 달라질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작은 바람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식은 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이 뭐야? 밥상을 차리면서 물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재혁은 넥타이를 풀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왜 열어봤어? 안 열어봤어. 병원 직원이 말해줬어. 그냥 정리한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누구로 바꾼 건데?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저는 늘 그랬습니다. 물어보고 못 들은 척 당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우이 한지수가 들어왔어요. 지수는 명절이나 무언가 필요할 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날도 뭔가 필요한 게 있는 눈치였어요. 부모님이랑 거실에서 한참 소근거리더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커피 있어? 응, 끓여줄게. 됐어. 내가 할게. 지수는 커피포트 앞에 서서 저를 흘끗 봤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좀 피곤하긴 해. 임신한 거 아니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찬장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왜? 그냥 얼굴이 좀 그래서. 지수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대숨을 골랐어요. 들킨 건 아니겠지. 그냥 넘어간 거겠지. 손목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다가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재혁이 보험은 됐어? 오빠가 다 했대. 잘 됐다. 이번에 조용히 끝내야 해. 엄마, 근데 진짜 괜찮겠어?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 우리 집 며느리감이 아니잖아.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어요. 조용히 끝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얘기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아니길 바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왔어. 아무 일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식혀줬어요. 괜찮아. 괜찮겠지. 그렇게 되뇌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가 아팠습니다. 어제보다 심했어요. 입덧 때문인가 싶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쑤시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티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재혁이 아침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추가 서류 하나 더 맡겨야 돼. 어제 연락 왔어. 무슨 추가 서류야? 나도 몰라. 담당자가 오면 알아서 설명해 줄 거래. 그냥 가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또 아렸어요. 조금만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비상계단으로 가야 했습니다. 3층이었어요. 계단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이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돌아보니 한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오빠한테 들었어. 오늘 서류 맡기러 온다고. 지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계단을 오르려 했어요. 언니, 잠깐만. 왜? 그 보험 말이야. 수익자가 언니 이름 빠진 거 알아? 발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름으로 바뀐 거야. 오빠가 한 달 전에 바꿨어. 그게 무슨 뜻이야? 언니는 진짜 몰라? 아니면 모른 척해? 지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손잡이였어요. 나 임신했어. 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터져 나왔습니다. 화가 났는지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10주야. 곧 말하려고 했어. 웃기고 있네.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임신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언니는 필요 없어. 애만 있으면 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제 어깨를 밀었어요. 세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심을 잃었어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잡이가 미끄러웠습니다. 손이 허공을 잡았어요.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등이 부딪히고 머리가 부딪히고 배가 바닥에 찍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지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빠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이 떠진 게 아니었어요. 의식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입도 열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생각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병원, 계단, 지수의 얼굴, 그리고 배가 떠올랐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낮과 밤이 천장 불빛으로만 구분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시어머니였습니다. 뇌파는 아직 남아있대요.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2달째잖아. 그래서 다른 병원 의사한테도 소견 물어봤어요. 서류만 잘 작성하면 뇌사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뇌사, 제가 살아있는데 보험금은 2억 가까이 나와요. 어머니 명의로요. 빨리 해.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는 거야. 그날 이후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면회는 점점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보름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체위를 바꿔주고 주사를 놓아주는 것 외에 제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환자분, 깨어 계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저 설아름이에요. 물리치료사예요. 오늘 처음 담당됐어요. 아름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더니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뇌파 기록 봤어요. 살아계세요. 제대로.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뇌사 진단 요청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서요. 아름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직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부터 챙길게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안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아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느껴지세요? 또 움직이려 했어요. 또 떨렸습니다. 살아계시는 거 맞죠? 저 알겠어요.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기다리세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아름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왔습니다. 물리치료를 핑계로, 체위 변경을 핑계로요. 그리고 올 때마다 조용히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록 복사했어요. 뇌파 기록, 진료일지 전부요. 담당 의사가 압력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을게요. 외부에 연락 넣었어요. 의료인권단체요. 곧 연결될 거예요. 저는 들었습니다. 전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조금씩 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이 그걸 볼 때마다 눈가를 닦았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명재원 고문님이세요. 제가 연결한 분이에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어요. 오수아 씨, 제 말 들리시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저는 움직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확인했습니다. 명재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수아 씨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수아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믿을 수 있었어요. 이번 주 안에 여기서 나가실 거예요. 준비해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진짜로요. 반드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명재원이 말한 그것들을. 그리고 사흘 후 새벽 아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요. 병원을 나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아름이 제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나가 작은 승합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아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멀리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요. 비행기였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였어요. 작은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정원에 나무가 많았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의 그 차갑고 하얀 병실과는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 명재원이 찾아왔습니다. 60대쯤 된 남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그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오수아 씨, 혹시 본인이 입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입양.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두 번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부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어머니도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부가 있어요. 아니, 있었어요. 명재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어요. 입양 기록, 혈액형 대조표,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병철 회장이에요. 성우 메디컬 그룹 창업주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명재원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딸 오수아에게 그룹 지분 전체를 상속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오 회장님은 오수아 씨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뒤늦게 서류를 추적했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름 씨한테 연락한 이유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한테 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수아 씨 것이니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오수아 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름도 몰랐던 아버지, 저를 찾으려 했다는 사람, 그리고 저를 죽게 내버려뒀던 시댁.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간 안에 존재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매일 왔고 아름도 함께 있어줬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데 6달이 걸렸어요. 말하는 법을 되찾는데 석 달이 더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명재원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단계요? 돌아가셔야 해요.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돌아가셔야 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해 온 일이었어요. 얼굴을 바꿔야 해요. 법적으로 오수아 씨는 이미 사망 처리됐어요. 그들이 알아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성형이요? 네. 그리고 이름도요. 명재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차윤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수술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명재원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서 뭘 하실 거예요? 복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제가 죽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한 짓이 잘못됐다는 것, 그걸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명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제대로요. 수술은 2달 뒤에 진행됐습니다. 얼굴 윤곽을 다듬고 눈매를 조금 바꿨어요.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처음 섰을 때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봤어요. 손목 안쪽을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괜찮아. 그날부터 저는 차윤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아는 그들에게 죽임당했지만 윤서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시끄러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윤서 이사장님, 이쪽 봐주세요. 성우 메디컬 그룹 첫 여성 이사장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선글라스를 쓴 채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였어요. 돌아왔다. 제가 죽었던 곳으로 손목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멈추질 않았어요. 성우 메디컬 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비서가 안내했고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강도연입니다. 도연이었어요. 명재원이 말해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상 남편. 그는 무표정했어요. 악수를 청했고 저는 받았습니다. 짧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분기 투자 심사건 5가지였어요. 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스타트업, 두 번째 물류 플랫폼, 세 번째 부동산 개발사, 네 번째 식품 유통, 5번째.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한재혁 건설 기획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재혁? 제 전 남편이었어요. 투자 유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규모는 50억 원이고요. 미팅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접이요? 보통은 실장급에서 먼저. 제가 직접 볼게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해. 그는 날 알아보지 못해.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들어왔어요. 5년 전보다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숱도 줄었고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죽게 내버려 둔 사람. 안녕하십니까?
한재혁 건설 기획 대표 한재혁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자료를 펼쳤어요. 회사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며 그를 관찰했어요. 왼손 약지에 반지가 없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보험 서류 맡겨줘. 그냥 접수만 하면 돼. 보험금은 2억 가까이 나와요. 어머니 명의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목 안쪽을 문질렀어요. 재혁이 그걸 봤습니다.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재혁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혁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등받이에 기댔어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해냈어.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 그날 저녁 도연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한재혁 대표, 당신 전 남편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사전에 조사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직접 만나고 나서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음 수수는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실사를 들어갈 거예요.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시댁 전체를요. 나금순, 한지수 전부 다요. 그들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거군요. 네. 저는 증거를 내놓기 전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해요. 도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어요. 걷는 법을 다시 배우고 말하는 법을 다시 찾고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제 배 위에 얹었던 손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뻐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손목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의료복지 간담회 초청장은 2달 전에 발송됐습니다. 성우 메디컬 그룹 명의로요. 수신자 목록에는 의료계 인사, 정계 관계자, 그리고 주요 투자 파트너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한재혁 건설 기획도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넣었어요. 투자 심사 중인 업체니까 자연스럽게 초청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명단을 확인하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나금순 씨는요? 재혁 씨 어머니는 공식 초청 대상이 아닌데 재혁 씨 옆에 앉아 있겠죠. 도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담회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에 가장 늦게 들어갔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은 뒤였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채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을 한번 훑었습니다. 왼쪽 3번째 줄이었어요. 재혁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 나금순이 앉아 있었어요. 한지수도 있었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앉아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를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냥 새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성우 메디컬 그룹 새 이사장 차윤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그룹이 단순한 의료기업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재단 운영 방향, 의료 피해자 지원 시스템, 준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내내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목 안쪽을 엄지로 문지르고 있었어요.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란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나금순이었습니다.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채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죽었잖아. 나금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시선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손.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도 단상을 보고 있었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 목소리. 한지수가 재혁의 팔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조용히 해. 재혁이 낮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읽었어요. 손목 안쪽을 문지르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마치고 나서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쪽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금순가요. 1초였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나금순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도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표정이 어땠어요, 그 사람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 얼굴이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행사장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요. 재혁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재혁이 서 있었어요. 넥타이가 조금 풀려 있었고 이마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 손동작, 아까부터 계속 하시는 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처가 똑같은 버릇이 있었어요. 긴장하면 손목 안쪽을 엄지로 문지르는 거요.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상한 소리인 거 알아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서 저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손이 떨렸어요. 5년 만에 그 얼굴들 앞에 섰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도연이 직접 가져왔어요. 읽어보세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 이름 3개가 적혀 있었어요. 한재혁, 나금순, 한지수, 한재혁 건설기획대표, 창업 3년 차, 매출 부진으로 대출 잔액 4억 원 초과, 투자 유치 실패 시 법인 청산 가능성 높음, 나금순, 무직, 심장질환으로 정기 통원 중, 최근 석 달 응급실 이송 2차례, 한지수, 프리랜서 디자이너, 실질적 수입 없음, 부모에게 생활비 의존 중.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버티던 생활이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손을 쓸 것도 없이요. 시어머니가 많이 안 좋네요. 네. 주변에서 오래 못 버티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름 씨한테 연락 왔어요. 도연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CCTV 백업 완료. 한지수 얼굴 선명하게 나옴. 밀치는 장면도 있음. 섬유편 DNA 대조 완료. 한지수 옷에서 나온 섬유와 일치. 계단 세정제 교체 로그 확보. 사고 당일 오전 예정 없던 세정 작업 기록 있음. 보험금 입금 내역 확보. 나금순 계좌로 1억 8천 입금됨. 5년이었습니다. 아름이 혼자서 5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언제 움직일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나금순 페이지를 봤습니다. 응급실 이송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최근 날짜는 열흘 전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됐고 기자 회견을 열면 됐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오전 회사로 한지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외주 디자인 제안서였어요. 성우 메디컬 그룹 홍보물 작업을 맡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2번 읽었어요. 한지수 씨 미팅 잡아주세요. 비서가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사흘 후 지수가 회사로 왔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들고요. 5년 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눈밑이 거뭇했고 어깨가 굽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수는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작업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5년 전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눈빛. 지금은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작업물 잘 봤어요.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간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날 계단에서 저를 밀던 손. 그 손이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통쾌해야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땠어요? 몰라봤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아니에요. 그냥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금순이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도연이 문자로 알려왔어요. 저는 한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목 안쪽을 문질렀어요. 이제 마지막 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어나 앉아서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치앙마이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초음파 사진이 나왔습니다. 열추. 아직 형체도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었어요. 미안해. 사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약했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끝까지 갈게. 약속할게.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5년 전 기억을 끌어올렸어요.
응급실 불빛, 아이를 잃었던 그 순간,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나금순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그 여자가 저랬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잡했어요. 왜 여기 왔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된다고. 내 번호가 왜? 투자 관계자로 등록돼 있으니까요. 재혁은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상태가 어떻대요? 뇌졸중이에요. 우측 뇌혈관이 막혔대요. 수술했는데 마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대요. 재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댔어요. 무너질 것처럼요. 다 제 탓이에요. 사업이 안 돼서 걱정 끼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셔서.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닌데. 괜찮아요. 재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말했어요. 이사장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 예전에 이사장님 뵌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어깨가 좁으니까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도연이 들어왔어요. 내일 법원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알아요. 안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재혁 씨가 어머니 탓이라고 했어요. 사업이 안 돼서 걱정 끼쳐서 그렇다고요. 그게 왜요? 그 사람이 알고 한 짓인지 몰랐던 건지. 그게 자꾸 걸려요. 도연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보고서에 없던 내용이에요. 재혁 씨가 보험 수익자 변경에 직접 서명한 건 맞아요. 나금순이 지시한 건지 본인이 먼저 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 차이가 중요해요. 왜요? 몰랐던 거라면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도연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잖아요. 당신이 죽을 뻔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달라요. 저한테는. 그날 밤 늦게 재혁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잠깐 시간 되시면요.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재혁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자리에 앉더니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사장님, 저 사실 이상한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제 전처가 있었어요. 사고로 잃었는데.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버릇이 있었어요. 긴장하면 손목 안쪽을 엄지로 문지르는 버릇이요. 어제 이사장님이 그걸 하시는 걸 봤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죠. 근데 자꾸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재혁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앉으세요. 그가 멈췄습니다. 재혁 씨, 5년 전 보험 수익자 변경? 본인이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걸 건드린 얼굴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냥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걸 시켰는지. 근데 그때는 이미 다 끝난 뒤였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품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사장님 혹시 재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목 안쪽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재혁이 숨을 들이켰어요. 서연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재혁은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요. 저는 손목 안쪽에서 엄지를 걷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혁 씨,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어제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원 회복 신청이에요. 이서연이 아니라 오수아로요. 제 본명이에요. 오병철 회장 딸이요. 재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어요. 지수 씨가 계단에서 저를 밀치는 장면이요. 섬유편 DNA 대조 결과도 있고 계단 세정제 교체 로그도 있어요. 보험금 입금 내역도 다 확보했습니다. 서연아, 잠깐. 오수아예요. 재혁이 멈췄습니다. 저는 오수아예요. 이서연은 그날 계단에서 죽었어요. 재혁 씨 가족이 죽인 거예요. 나는 몰랐어. 어머니가 한 짓인지 나는 정말 알아요. 저는 차갑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요. 재혁 씨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류에 서명한 건 재혁 씨예요. 몰랐어도 결과는 같아요. 저는 계단에서 떨어졌고 아이를 잃었고 5년을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우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법원은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신원 회복 신청이시네요. 신청인 차윤서. 근데 본명이 따로 있으시다고요? 네. 오수아예요. 법적으로 5년 전 사망 처리됐는데 저 살아있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DNA 감정서, 지문 대조 결과, 의료 기록, 증인 진술서까지 전부였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훑어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심리 날짜는 한 달 후에 통보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어요. 저는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있었어요. 손목 안쪽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차윤서입니다. 하지만 제 본명은 오수아예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5년 전 저는 시댁 시누이에게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임신 10주였어요. 아이를 잃었고 저는 식물인간이 됐어요. 시댁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뇌사 진단을 받으려 했고 저는 요양병원에 방치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살아있었습니다. 5년 동안 살아있었어요. 판사가 증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한지수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CCTV 영상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고는 2달 후였습니다. 한지수, 보험 사기 및 상해 혐의, 징역 4년, 나금순, 보험 사기 공모 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 3년. 한재요? 보험 사기 방조 및 증거 인멸 방조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산 일부 몰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름이 제 옆에 있었어요. 도연도요. 끝났어요. 아름이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요. 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봄이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 메디컬 그룹 이사장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의료 피해 상담 건수, 재단 예산안, 지방센터 개소 일정.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비서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나금순 씨가 오셨는데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게 해요. 나금순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걸음이 느렸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아야. 오수아. 5년 만에 그 이름을 그 입에서 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재판 끝나고 계속 생각했는데 이걸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나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하다. 나 잘 살자고 몹쓸 짓을 했어.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였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나금순이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짚었어요. 저는 그녀가 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을 봤어요. 병원 정원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펜던트를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근데 이제 왔어. 끝까지 왔어.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었어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의료 피해 상담 신청서가 197건이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모레도요. 그 다음 날도요. 손목 안쪽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제는 긴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어요. 오수아로 살았던 시간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오는 봄처럼요. 저는 5년의 겨울을 지나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제 이름으로 제자리에서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빛을 봐요. 지금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